택배기사는 참았다. 아빠니까 견뎠다. 가족을 위해 달린다. 오늘은 택배를 업으로 삼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은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밤늦게까지 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트럭에 시동을 겁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잠들어 있는 듯 조용하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업복은 어제의 땀이 아직 남아있고 신발끈을 고쳐 매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닥쳐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매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차고지에서 상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배송지까지 이어지는 수십 개의 주소. 그는 이미 눈을 감고도 그 길을 외울 만큼 익숙하지만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한 집 한 집마다 누군가의 기대와 기다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택배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물건은 먼 지방에서 올라온 부모님의 손편지와 함께 동봉된 반찬일 수도 있고, 어떤 박스는 아이가 기다리던 장난감일 수도 있으며, 어떤 건 병상의 누운 노모를 위한 보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날도 땀이 비 오듯 흐르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오후 2시. 마지막 배송지 주소는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고 그는 5박스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짐을 얹고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릅니다. 종아리는 땀과 피로로 저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눈을 찌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12층까지 다다랐을 때 문 앞에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얼굴을 내밉니다. 인상은 굳어있고 목소리는 거칠게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때려치우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말문이 막히지만 천천히 사정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의 말을 자르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의 발 앞에 던집니다. 주워서 가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수고했잖아.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자리에 선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자부심이 그 종이장 몇 장 앞에서 찢겨나가는 듯한 느낌. 발 앞에 떨어진 지폐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는 무릎을 굽혀야만 그것을 주울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들어 올려야 할지, 그대로 두고 가야 할지. 그는 고민합니다. 그 선택이 단순히 돈을 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짓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돌리고 돌아섭니다. 지폐는 그대로, 박스를 실었던 팔은 무겁고 가슴은 더 무거웠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와 에어컨을 틀어도 식지 않는 감정, 더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뜨거움.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네던 습관도 사라지고 전화 한 통 더 하던 여유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나는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가? 말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디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괜히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하루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그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가슴 안에서는 또 다른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그는 다시 그 아파트 동으로 배송을 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수리되어 있었고 박스를 들고 올라가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아무 말 없이 찢어버린 사람, 자신의 일과 존재를 부정한 사람. 그는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그의 뒷모습은 똑같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땀의 무게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택배라는 일,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생존이었고 존엄이었으며 가족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트럭으로 돌아와 시동을 겁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음 배송지를 향해 트럭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상처를 입은 채, 그러나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무더위가 다시 도시를 짓누르던 어느 여름 오후. 하늘은 유난히 뿌옇고 도로 위에는 매연이 자욱하게 흘러다니던 시간.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다음 주소로 향하던 도중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운전 중이라 잠시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자 거칠고 날선 목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내 물건이 안 왔냐며. 어디서 멀굼벵이처럼 기어다니느냐고.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두라는 말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신공격이 쏟아집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땀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고객의 말투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부수듯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선을 다시 확인하고 배송 순서를 조정합니다. 그 집부터 먼저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속으로는 오늘 하루만 버티자는 생각뿐. 문제의 주소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 그가 트럭을 몰고 진입하려 하자 관리실 앞에서 막아섭니다. 택배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고, 입주민 민원이 너무 많다고, 최근에는 택배 기사들 냄새가 난다며, 입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민원도 들어왔다는 말까지. 그는 차 안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에 눌러앉은 느낌. 숨을 쉬는 것도 불편해지는 그 순간. 관리실 직원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택배는 관리실 앞에 두고 가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고, 택배기사나 배달원은 아파트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 그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를 잠시 세워두고 휴대폰을 꺼내 다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문 앞까지 갈 수 없으니 직접 내려와 달라고. 관리실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목소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것도 못 조율하느냐며. 자기는 시간이 없고 귀찮으니 어떻게든 문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지식하게 원칙대로만 사는 바보 같다는 말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 자신처럼 똑똑하게 살았으면 벌써 다른 일 하고 있었을 거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한참을 참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려면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건 목소리의 억양보다 그 안에 담긴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결국 아래로 내려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무표정하게 그의 앞에 봉지를 내밉니다. 여기 있다. 세어보라며 건넨 봉지 안에는 온갖 종류의 동전이 들어 있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무게감도 무거웠고 그 냄새는 낡은 철제 서랍 속 냄새처럼 텁텁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정도도 고맙게 받아라. 어차피 너 같은 사람한텐 이게 맞는 거래 방식이라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봉지를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쥡니다. 입술을 깨물고 숨을 삼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사람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며. 순간 그는 참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그걸 대충 다룬 적 없다고. 그녀는 되려 소리를 지릅니다. 고객한테 말대꾸하느냐며. 택배가 늦은 것도 내 잘못이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도 다 내 책임이라고. 그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갑니다. 봉지 안의 동전은 그대로 땅에 쏟아지고 그녀는 쏟아진 동전을 손가락질하며 웃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소리쳤다고, 무례했다고, 동전을 던졌다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날 저녁 회사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에게 돌아온 건 징계와 질책. 상황을 설명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사과하라는 지시까지 받습니다. 그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이 현실을 설명해야 할지, 어떤 감정으로 자신을 다독여야 할지.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순간 그가 느낀 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 일을 한다는 이유로, 몸이 고되다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사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느낌. 그날 밤 그는 트럭 안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불빛 아래 바쁘게 걷는 사람들, 모두 자기 길을 가지만 자신은 그 길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 문득 전화가 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 아빠, 오늘은 괜찮았어. 밥은 먹었어.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끊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울음을 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 일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또한 책임이었고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트럭에 시동을 걸고 다음 날의 해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살. 언제나 그렇듯 무거운 짐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햇볕이 정수리까지 내려앉는 오후.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운전대 위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올 때쯤 그는 다세대 주택 한가운데 멈춰선다. 배송 목록을 보니 생수. 그것도 너무 많은 생수. 무게도 너무 무거운 생수.
수십 번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 게다가 비좁고 경사진 골목. 건물 앞에는 잠시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다. 배송 메모에는 분명 도착 전 연락 부탁이라는 문구. 그는 곧장 전화를 건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3번, 4번. 신호는 가지만 끝내 받지 않는다. 이럴 땐 규정대로 문 앞에 두고 가야 했다. 무작정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이곳을 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그는 혼자 말한다. 이 정도면 한층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기분이라고. 그의 손은 이미 물에 부른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주문표엔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문 채 땀을 닦으며 생수를 옮긴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가정집에서 왜 이렇게 많은 생수를 시키는 걸까? 무슨 카페라도 운영하나? 아니면 온 식구가 병원 중이라도 있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상상도 오래 가지 않는다. 숨이 턱턱 막히고 손바닥이 저릿해지는 중에도 그는 생수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린다. 거의 마지막 박스를 올려두려는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드디어 전화를 받지 않던 고객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얼굴에 떠 있는 건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닌 불쾌감과 짜증이 가득 묻어난 표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를 이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이게 다 뭐냐며. 왜 이리 많이 갖다 놓은 거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송장을 다시 확인한다. 주문 수량 정화. 핸드폰 화면에 찍힌 주문 내역도 이상 없음. 정확하게 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배송한 것.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고객님께서 잘못 주문하신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목소리를 높인다.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주문한 적 없다고. 이건 당신이 실수한 거라고. 이 모든 짐을 당장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송장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수량도 시스템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는다. 손가락질을 하고 어디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며. 머리가 있는 거냐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투로 퍼붓는다. 그 순간 그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지금 당장 다음 배송지로 가야 할 시간인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고객은 계속 소리를 지른다.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일하느냐며. 배송이 편하자고 일부러 많이 들고 온 거 아니냐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공격을 이어간다. 하지만 끝내 밝혀진 진실. 고객 본인이 수량을 잘못 기재했던 것. 주문서에도 결제 내역에도 모든 정보는 정확했다. 오류는 오직 그녀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한참 동안 벽에 기대어 선다. 자신에게 쏟아진 말들, 그 안에 담긴 비웃음, 사람 이하로 다뤘던 그 순간들. 하지만 돌아온 건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녀는 말한다. 어쨌든 필요 없는 거니까. 다시 전부 가져가라고. 배송비는 줄 수 없다고.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그는 혼자 서 있다. 문 앞에 쌓여 있던 생수. 이젠 들고 내려가야 할 짐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에 연락을 취한다. 상황을 모두 설명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갑다. 고객이 강성이고 괜히 더 큰 분쟁이 나면 곤란하니 그냥 회수해달라는 요청. 그는 주먹을 꽉 쥔다. 말을 잇지 못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반복되는 말. 고객과 싸우지 말고
그냥 정리해서 나오라고. 결국 그는 다시 생수를 짊어진다. 계단을 내려가며 한 번, 두 번 던지듯이 차에 실어 넣는다. 힘이 아니라 분노로 움직이는 몸.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다시 나온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 미안함조차 없다. 아직도 안 치웠냐고. 언제까지 문 앞에 놔둘 거냐며. 자기 불편만을 이야기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고, 화를 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생수를 차에 던져 넣고 조용히 운전석에 올라탄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이 몸에 달라붙어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그보다 더 숨 막혔던 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었다. 그날 그는 다음 배송지를 포기했다. 한참을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트럭 안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얼굴에 묻었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든 전화기를 보며 아이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작게 중얼거린다. 내가 버티는 이유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이 일에 자부심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때문이다. 그는 다시 트럭을 정리하고 다음 날의 노선을 확인한다. 눈은 붓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고장난 기계처럼 멈춰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다시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혼자 싸워야 한다는 걸. 그날도 땡볕이었다. 팔뚝은 햇볕에 익어버리듯 뜨겁고 등은 이미 온몸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 굽어 있었다. 거칠어진 손바닥과 갈라진 입술. 그는 말없이 다음 주소를 확인한다. 산동네. 지도에 찍힌 위치를 보자마자 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다. 길은 좁고 가팔라 보였고 주차는 물론 걷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곳.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치듯 지나간다. 인격모도 무시. 동전이 담긴 검은 봉지. 배송이 늦었다는 이유로 쏟아진 고성들. 그리고 한 번도 받지 못한 사과. 그는 습관처럼 전화를 건다. 주소에 적힌 고객 번호. 신호음이 울리고 잠시 후 상대가 전화를 받는다. 첫 마디. 그 한마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든다.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 집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요. 문 앞에 두고 가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감정이 실려 있었고 마치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짧은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따뜻해진다. 괜찮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는 모처럼 빠르게 발걸음을 옮긴다. 무더운 햇살도 끈적이는 땀도 그 순간만큼은 버겁지 않게 느껴진다. 산을 오르듯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턱 막히는 중에도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드디어 도착한 집 앞. 그는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는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작고 정갈한 상자 하나. 작은 쿨러백 안에는 시원한 얼음이 가득 담긴 아메리카노. 그리고 랩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샌드위치. 그 옆에는 손글씨로 적힌 쪽지 메모.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오기 힘드셨을 텐데 이 무더위에 집 앞까지 배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손에 든다. 컵은 차갑고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왠지 모르게 저릿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른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 줬다는 감정. 그 짧은 문장이 그간의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잠시나마 지워주는 듯 했다. 차에 돌아와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신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위로처럼 다가온다. 문득 생각한다. 나는 늘 땀을 흘리며 달렸고 늘 사람들보다 한 발 아래에서 눈치를 봤다. 하지만 지금 이 한 잔의 커피, 이 손글씨 한 줄이 그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든다. 그는 다시 트럭에 시동을 건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달라진 게 분명 있었다. 그는 웃으며 중얼거린다. 그래도 이런 날이 있기에 내일도 달릴 수 있다. 그의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이번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덜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희망 하나를 조금 더 품고서 그날 이후 그는 차 안 백미러 옆에 그 쪽지를 붙여두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펴서 테이프를 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 힘의 원천이야. 햇살이 너무 뜨거워 손잡이가 데일 때도, 비가 쏟아져 온몸이 젖을 때도, 무거운 짐을 옮기다 무릎이 욱신거릴 때도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려 그 쪽지를 바라봤다.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오기 힘드셨을 텐데 이 무더위에 집 앞까지 배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종처럼 취급당해도 그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친다. 손등엔 멍이 들었고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저물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한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 보이고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반긴다. 그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식탁에 앉는다. 가족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는 주섬주섬 가방을 열고 작은 쪽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친다. 오늘 누군가가 아빠에게 준 거야. 아빠는 이런 일 하면서도 가끔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아빠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의 말에 아이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쪽지를 바라보고 아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은 순간을 남기고 경청은 기억을 남기며 존중은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 생각나더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하루, 말 없이 지나치는 수백 명의 얼굴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존중이, 단 한마디의 따뜻함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 그는 오늘 실감했다. 그의 트럭 안엔 여전히 상자들이 가득하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다. 오늘도 난 열심히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달린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